이 더러운 골목길에서 뭐하는 늙은이야? 죽고 싶어? 칼날이 번쩍이는 소리와 함께 강도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중이던 박인철의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노랑 조끼를 입은 그의 모습은 새벽 가로등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우리 구역에서 쓰레기 뒤지는 건 우리 허락받고 하는 거야. 이 망할 늙은이. 정현철이 박인철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거라고. 4명의 불량배들이 박인철을 완전히 포위했다. 가장 젊어 보이는 한지훈이 환경미화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플라스틱과 유리병이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찢었다. 이봐, 할배. 귀 먹었어? 당장 주머니 털어. 이민수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박인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69세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한 점의 공포도 없이 맑고 또렷했다. 5발자국 앞에 강도석과 눈을 마주친 박인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 박인철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지금 그만두고 자네들 갈 길을 가면 어떻겠나? 강도석이 비웃으며 칼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다. 뭐, 이 늙은 쓰레기는 자기가 뭔지도 모르나 보네. 형님들, 저 망할 노인네 입 좀 다물게 해줘야겠어. 좋을 대로. 박인철이 천천히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경고했다는 걸 기억해 두게. 강도석이 달려들었다. 칼날이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쿵! 강도석의 비명과 함께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것은 다른 불량배들의 놀란 외침이었다. 뭐야, 저 할배 뭐야?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에 박인철은 이미 일과를 시작했다. 주택가 골목길을 누비며 분리수거함을 정리하고 버려진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은 그에게 일종의 명상과 같았다. 깨끗한 새벽 공기 속에 물기가 살짝 느껴지는 가을 아침. 그는 열흘 전부터 맡게 된 새 구역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일찍 문을 열고 나온 구멍가게 주인 김 여사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박인철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다. 플라스틱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차가운 새벽 공기에 하얗게 피어올랐다. 이 동네로 구역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 몸이 2배는 가벼워집니다. 김 여사가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동네가 요즘 좀 시끄러워져서 죄송해요. 젊은 패거리들이 밤마다 설치고 다니니 걱정 마십시오. 그저 젊은이들의 한때겠지요. 박인철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주변을 날카롭게 살폈다. 지난 며칠간 그도 느꼈다. 이 주택가 구석구석에 스며든 불안한 기운을. 커피를 마시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박인철은 공원 근처에 다다랐을 때 담배를 한 대 꺼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는 순간 그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간신히 들리는 신음소리, 그리고 둔탁한 충격음. 40년 전 특전사 시절부터 그의 귀는 항상 위험의 징후에 예민했다. 박인철은 담배를 버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공원 구석진 곳, 한 노숙자가 쓰러져 있었고 그 주위로 2명의 젊은이가 노숙자의 소지품을 뒤지고 있었다. 이술 냄새 나는 쓰레기, 지갑에 돈 한 푼 없네. 시간 낭비했네, 망할. 한 명이 노숙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봐, 젊은이들.
박인철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원에 울렸다. 그만두는 게 어떻겠나? 두 젊은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누구야? 이 늙은이가. 간섭하지 말고 꺼져. 이 망할 할배. 다른 한 명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우리 일에 끼어들면 너도 저렇게 된다고. 박인철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을 놓아주게.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게. 아직 젊은이들이 자는 시간 아닌가. 두 젊은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이 미친 할배가 뭐래? 우리더러 집에 가라고? 넌 대체 뭐야? 나. 박인철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저 이 동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일 뿐이네. 젊은이 한 명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들며 다가왔다. 그럼 우리가 내 장례식을 치러줄까? 이 쓰레기 할배? 칼을 든 젊은이가 달려들었지만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이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인철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다. 한 손으로 젊은이의 손목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상대의 팔꿈치를 지렛대로 활용한 그는 상대를 가볍게 바닥에 맺혔다. 으악!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젊은이가 비명을 질렀다. 다른 젊은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뭐야? 당신 누구야? 말했잖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라고. 박인철은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 이제 저 사람을 도와 일으켜서 사과하고 가게. 두 젊은이는 박인철의 눈빛에 위압감을 느끼고 노숙자에게 허겁지겁 사과한 후 달아났다. 박인철은 노숙자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신가요? 노숙자는 놀란 눈으로 박인철을 바라보았다. 당신, 어떻게?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박인철은 미소를 지으며 노숙자의 짐을 정리해 주었다. 이 근처에 있는 쉼터를 아십니까? 거기가 이 밤에는 더 안전할 겁니다. 노숙자를 쉼터로 안내한 후 박인철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잠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작은 원룸 아파트였지만 그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 놓인 사진 한 장이 그를 맞이했다. 20대 시절 특전사 복무 중이던 자신과 전우들의 모습이었다. 승철아, 오늘도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박인철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전우는 30년 전 작전 중 그를 살리고 목숨을 잃었다. 내가 지켜준 이 목숨, 여전히 의미 있게 쓰고 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박인철은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그의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오전 9시까지 일하고 오후 3시부터 다시 밤 10시까지 일하는 생활. 중간에 휴식 시간에는 주로 집에서 쉬거나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수련했다. 오후 2시, 박인철은 다시 일터로 향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있을 때 사무장 윤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박 선생님, 오늘 혹시 대학로 쪽으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일정이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윤정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실 요즘 그쪽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몇 건 들어왔어요. 무슨 조직폭력배 같은 패거리가 구역을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걱정 마십시오. 박인철은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괜찮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김영수 씨는 병원에 입원했다니까요. 박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업무 도중 동료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자신의 카트를 밀고 대학로 방향으로 향했다. 저녁이 되자
거리는 서서히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대학생들, 데이트 중인 커플들, 그리고 건물 틈새의 어두운 그림자들. 대학로 뒤편 골목길에 들어선 박인철은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특전사 시절부터 길러진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작업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주변을 계속 살폈다. 야, 저기 봐. 오늘은 새로운 놈이네. 골목 어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영역에 함부로 들어와서 쓰레기 뒤지는 노인네야. 한번 가르쳐 줄까? 다른 목소리가 답했다. 박인철은 담담하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속했다. 그는 귀로 젊은이들이 천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셋, 아니 4명이었다. 이봐, 할배. 가장 먼저 다가온 젊은이가 소리쳤다. 그는 머리를 붉게 물들인 20대 후반의 남자였다. 이 구역이 누구 구역인지 모르냐? 박인철은 천천히 돌아섰다. 서울시 환경미화국 소속 구역입니다만. 뭐, 이 썩을 늙은이가 똑똑한 척이야? 붉은 머리의 젊은이가 비웃었다. 그의 뒤로 3명의 패거리가 더 나타났다. 이 골목은 우리 강도석이 형님 구역이라고. 여기서 뭐든 주워가려면 통행세를 내야 돼. 박인철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런가? 환경미화국에서는 그런 규정을 들은 적이 없는데. 웃기지 마, 할배. 너같이 똥차나 끄는 놈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또 다른 젊은이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너도 김영수란 놈처럼 되고 싶어? 박인철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김영수 씨에게 무슨 짓을 했나? 알고 싶어? 너도 같은 꼴 당하고 싶다는 거지? 강도석이라 불린 남자가 웃으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우리 정연철이가 그 쓰레기차 영감 다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박인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이들, 나는 일이 있어. 그리고 자네들도 돌아가서 다른 할 일을 찾는 게 어떻겠나? 뭐, 이 망할 할배가 우리한테 명령해? 정연철이라 불린 남자가 분노했다. 강형, 저 쓰레기 같은 놈 확 죽여버립시다. 잠깐 재밌게 놀아보자고. 강도석이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에게 눈짓했다. 저 쓰레기통에 할배 머리를 쳐박게. 4명의 젊은이들이 박인철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박인철의 표정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지. 그만두고 각자의 길로 가게. 박인철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넘쳤다. 우리 보고 가라고? 이 미친 늙은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봐. 이민수라는 젊은이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오늘 병원이 아니라 장례식장 직행이다. 이 망할 할배. 박인철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내가 경고했다는 걸 기억해두게. 강도석이 먼저 달려들었다. 칼날이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의 칼은 허공을 베었을 뿐이다. 박인철은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고 같은 동작으로 강도석의 손목을 붙잡았다. 아무도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박인철은 강도석의 팔을 비틀고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쿵! 강도석의 몸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뭐야? 남은 3명이 눈을 휘둥그레 떴다. 저 할배 뭐야? 골목길에 떨어진 강도석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져 하수구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머지 3명의 불량배들은 잠시 멍하니 상황을 바라보다가 곧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우리 형님을 건드려? 죽고 싶어 환장했네.
이 늙은 쓰레기. 정연철이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다. 은색 칼날이 어두운 골목에서 차갑게 번쩍였다. 이민수와 한지훈도 각각 쇠파이프와 체인을 꺼내들었다. 오늘 내 뼈를 다 부숴버릴 거야. 이 망할 늙은이. 박인철은 주변을 둘러봤다. 좁은 골목길, 오른쪽으로는 쓰레기 더미와 분리수거함, 왼쪽으로는 벽. 도망칠 공간은 없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40년 전 특전사 교관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세 명이 한 명을 공격할 때는 항상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라. 가장 공격적인 자를 먼저 제압하면 나머지는 흔들린다. 정연철이 먼저 달려들었다. 칼을 앞세운 그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박인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그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서 정연철의 칼이 지나간 틈에 재빨리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특유의 손목 꺾기 기술을 사용했다. 아! 정연철의 비명과 함께 칼이 땅에 떨어졌다. 박인철은 그대로 정연철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려 제압했다. 이 자식, 형님 나. 이민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박인철은 정연철을 방패처럼 앞세웠다. 이민수가 급히 공격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쇠파이프가 정연철의 어깨를 강타했다. 으악! 이 미친놈아! 정연철이 동료를 향해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박인철은 정연철을 이민수 쪽으로 밀어붙이며 두 사람이 서로 뒤엉키게 만들었다. 그 사이에 한지훈이 체인을 휘두르며 옆에서 접근했다. 쉥마이너스 쇠사슬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박인철은 몸을 낮추어 체인 공격을 피했다. 체인이 지나간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69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반응 속도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몸을 숙인 자세 그대로 앞으로 달려들어 한지훈의 복부에 어깨를 들이받았다. 우웅 마이너스 한지훈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체인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정연철과 이민수가 겨우 몸을 풀고 다시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강도석도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동료들에게 합류했다. 4명 모두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이 망할 늙은이가 대체 뭐야? 경찰이야? 이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경찰이 아니다. 그냥 쓰레기나 치우는 늙은이지. 박인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자세는 다시 편안하게 돌아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웃기지 마. 너 같은 할배가 그런 움직임을 보일 리 없어. 강도석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누구야? 진짜 정체를 밝혀. 박인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불빛이 비쳤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거기 무슨 일이에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도석이 재빨리 동료들에게 눈짓했다. 일단 물러나자. 이 망할 늙은이 두고 보자. 4명의 불량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인철은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쓰레기 카트를 바로 세웠다. 지나가던 순찰 경찰이 다가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뭔가 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냥 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넘어뜨린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주변을 살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럼 조심해서 일하세요. 요즘 이 동네 좀 불안하거든요. 박인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계속했다. 내심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일로 강도석과 그 패거리가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 더 많은 동료를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자 박인철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기 전 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아직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집에 들어온 박인철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69세의 주름진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셔츠를 벗었다. 여전히 탄탄한 근육질의 몸에는 군 시절의 상흔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왼쪽 가슴 아래의 깊은 칼 자국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다. 승철아, 오늘은 좀 힘들었다. 그는 침대 옆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이 몸은 멀쩡하구나. 몇 시간의 휴식 후 박인철은 병원으로 향했다. 동료 김영수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간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김영수의 오른쪽 다리는 깁스로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영수 씨, 박인철이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섰다. 아, 박 선생님. 김영수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누워있게. 박인철이 그를 말렸다.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소. 김영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불운이었죠. 대학로 뒷골목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몇몇 젊은이들이 나타나서 붉은 머리 청년이 있었나? 박인철이 조용히 물었다. 김영수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짐작이요. 나도 어젯밤에 그들을 만났거든. 김영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인철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괜찮소. 그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 같더군. 김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이 근방의 재활용품 수거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주장하더군요.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에요. 특히 고철이나 캔 같은 것들. 박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시오. 이 일은 내가 해결하겠소. 박 선생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들은 위험해요. 소문에 의하면 그 구역 조직폭력배 두목의 조카가 경찰? 박인철이 작게 웃었다. 그들은 증거가 필요하지. 그리고 우리 같은 환경미화원의 말을 얼마나 신경 쓸까? 내가 직접 해결할 방법이 있어. 병원을 나온 박인철은 작업 중이던 3명의 동료를 만났다.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 선생님, 들었어요? 김영수 씨를. 박상철이라는 60대 동료가 물었다. 방금 병원에 다녀왔소. 우리도 불안해요. 요즘 그 패거리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김상태라는 동료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는 정수기 아저씨도 협박당했대요. 박인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두 경계를 단단히 하시오. 당분간은 혼자 작업하지 말고 둘씩 짝을 지어 다니는 게 좋겠소.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최연소인 40대의 이종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내가 관리사무소에 말해보겠소. 어쨌든 당분간은 조심하세요. 저녁이 되자 박인철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일부러 대학로 주변을 선택했다. 그는 강도석과 그의 패거리가 다시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60대의 나이에도 그의 몸은 여전히 특전사 시절의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골목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수였다. 7, 아니 8명. 박인철은 쓰레기 봉투를 들어올리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다. 골목 입구에 강도석과 그의 패거리가 나타났다. 어젯밤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고 모두 흉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야 할배, 어제 그 재주 한 번 더 보여줘봐.
강도석이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이마에는 어젯밤 싸움의 흔적인 붕대가 붙어 있었다. 박인철은 천천히 돌아섰다. 자네들 참 끈질기구나. 너 같은 늙은이가 우리를 무시해? 오늘은 네 목숨까지 가져갈 거야. 정연철이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자네들과 싸우고 싶지 않네. 이 동네 쓰레기만 치우다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닥쳐, 이 망할 늙은이. 강도석이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영역에서 설치면 대가를 치러야 해. 오늘은 더 많은 친구들도 데려왔으니 살려달라고 빌어봐. 박인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지. 더 이상 환경미화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 거야. 웃기지 마. 강도석이 손짓하며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모두 저 쓰레기 같은 할배를 끝내버려. 불량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박인철은 순간 주변을 파악했다. 좁은 골목, 쓰레기통, 그리고 벽에 기대어 있는 빗자루와 삽. 그는 재빨리 빗자루를 잡아들었다. 첫 번째로 달려든 불량배의 야구방망이가 빗자루에 막혔다.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박인철은 빗자루를 지렛대 삼아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두 번째 공격자가 뒤에서 다가왔지만 박인철은 마치 예상한 듯이 몸을 틀어 피했고 그의 주먹이 불량배의 복부를 강타했다. 으악! 한 명, 두 명, 박인철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특전사 시절 익힌 근접 전투 기술은 그의 몸에 완벽히 녹아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잊은 채 싸웠다. 이 미친 할배, 대체 누구야? 한 불량배가 놀라 소리쳤다. 망할, 모두 함께 덤벼. 강도석이 외쳤다. 그러나 더 많은 공격자가 달려들수록 오히려 서로 방해가 되었다. 박인철은 좁은 공간을 유리하게 활용하며 한 명씩 제압해 나갔다. 빗자루 손잡이로 한 명의 턱을 강타하고 다른 이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쓰레기통을 발로 차 불량배들의 진로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망할 늙은이 진짜 죽여버릴 거야. 강도석이 분노에 차서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다. 박인철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비틀며 강도석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특전사 시절 배운 관절기를 사용했다. 탁!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도석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아! 내 팔!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강도석은 무릎을 꿇었다. 박인철은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다. 이제 그만하면 됐나? 박인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머지 불량배들은 그 광경을 보고 뒤로 물러섰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이 어렸다. 너 대체 누구야? 정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인철은 강도석을 바닥에 눌러둔 채 대답했다. 이미 말했잖아. 그저 이 동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라고. 일반 환경미화원이 이런 실력을 가질 리 없어. 이민수가 소리쳤다. 박인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과거의 직업이 좀 달랐을 뿐이야. 그때 어디선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불량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망할, 경찰이다. 빨리 도망쳐. 정연철이 소리쳤다. 형님은요? 한 불량배가 바닥에 누워있는 강도석을 가리켰다. 놔두고 가. 정연철이 결단을 내렸다. 불량배들이 흩어져 도망치는 동안 박인철은 강도석을 붙잡고 있었다. 잠시 후 순찰차가 골목 앞에 도착했고 2명의 경찰관이 뛰어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 경찰이 물었다. 박인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 청년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아저씨는? 다른 경찰이 박인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환경미화원입니다. 작업 중이었죠. 경찰들은 바닥에 떨어진 칼과 다른 무기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강도석을 체포하고 박인철에게도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요청했다. 경찰서에서 박인철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담당 형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베트남전 참전하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형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그 패거리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덕분에 주범을 붙잡게 됐네요.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괴롭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박인철이 경찰서를 나오려는 순간 구치소로 향하던 강도석과 마주쳤다. 강도석은 수갑을 찬 채 박인철을 노려보았다. 이 망할 할배.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가 이를 갈며 속삭였다. 박인철은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자네가 나오는 날 나는 여전히 쓰레기를 치우고 있을 걸세. 하지만 자네가 진짜 쓰레기가 되지 않길 바라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박인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거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강도석이 체포된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그의 패거리들은 잠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박인철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환경미화국 사무장 윤정이었다. 박 선생님, 오늘 좀 일찍 사무실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1시간 후 박인철은 환경미화국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는 윤정희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경찰서장도 자리하고 있었다. 아, 박 선생님. 구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슨 일인지. 박인철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경찰서장이 말했다. 강도석의 체포로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역폭력 조직의 한 일원이었고 그들이 최근 재활용품 수거 사업에 뛰어들었더군요. 환경미화원들을 위협해 구역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 덕분에 주요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강도석의 삼촌이 지역폭력 조직의 두목인 강태호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박 선생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복수하려는 거군요. 박인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윤정희의 표정이 걱정스러웠다. 당분간 다른 구역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도망치라고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경찰서장이 말했다. 강태호는 위험 인물이에요. 우리가 24시간 보호할 순 없습니다. 박인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나이에 이제 와서 도망 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특전사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없이 수행했습니다. 자기 보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인철은 병원으로 향했다. 김영수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 중이었다. 박 선생님. 김영수가 반가운 표정으로 박인철을 맞았다.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패거리들을 혼자서 물리치시다니.
박인철은 미소를 지었다. 과장된 소문이 퍼진 것 같군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요? 다들 선생님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 도중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아버지. 여성이 김영수에게 다가갔다. 미연아, 이쪽은 박인철 선생님.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야. 미연이 박인철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별 말씀을요. 박인철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병원을 나온 박인철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태호.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20년 전 그가 특전사에서 막 전역했을 때 강태호는 신흥 조직 폭력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당시 박인철의 전우 중 하나가 그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그리고 그 전우는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승철아, 세상은 참 좁구나. 박인철은 중얼거렸다. 저녁이 되자 박인철은 평소처럼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전사에서 단련된 그의 감각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대학로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골목길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3명의 남자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박인철은 천천히 카트를 밀며 골목길로 들어섰다. 좁은 길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선택했다. 출구가 2개 있는 골목이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인철은 천천히 돌아섰다. 3명의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앙에 선 남자는 50대로 보였고 그의 눈에는 차가운 저기가 서려 있었다. 강태호 군가? 박인철이 물었다. 남자가 약간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를 아는가? 20년 전 한 친구가 자네에 대해 이야기해줬지. 흥미롭군. 강태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내 조카를 병원에 보낸 할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특전사 출신이라고? 재미있는 우연이군. 우연이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군. 박인철은 카트에서 손을 떼고 똑바로 섰다. 그의 키는 강태호보다 약간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결코 밀리지 않았다. 우리 조카가 많이 다쳤다더군. 팔이 부러지고.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스며들었다. 노인을 공경하라고 배웠지만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 내 조카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어. 김영수란 환경미화원도 병원에 입원시켰지. 사소한 오해였겠지. 강태호가 웃었다. 어쨌든 내가 직접 찾아온 이유를 알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식구를 다치게 했으니. 박인철은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난 단지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노인을 상대로 싸움을 걸 건가? 싸움? 강태호가 비웃었다. 난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네. 이제는 사업까지.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진 않아.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양쪽의 2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몸집이 크고 근육질이었다. 내 부하들을 소개하지. 이쪽은 철민, 저쪽은 대식이. 둘 다 전직 격투기 선수야. 자네 같은 노인네는 1명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난 확실히 하고 싶어서. 박인철은 상황을 파악했다. 2명의 젊은 격투기 선수. 분명 힘과 기술을 갖춘 상대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특전사 시절 그는 항상 자신보다 젊고 강한 상대와 훈련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경험과 기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네. 박인철이 말했다. 지금 그만두고 돌아가게 해. 자네 조카는 법의 심판을 받을 테고 모든 게 끝날 거야. 끝? 강태호가 웃었다. 내가 끝내기 전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아. 시작해, 애들아. 철민과 대식이 동시에 공격해왔다. 박인철은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고 골목 한쪽으로 이동했다. 좁은 공간에서 두 명이 함께 공격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첫 번째로 다가온 철민의 주먹이 박인철의 머리를 향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몸을 틀어 피했다. 동시에 철민의 팔을 잡아 그대로 관절을 꺾었다.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철민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온 대식의 발차기가 박인철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날카로운 고통이 전해졌지만 박인철은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는 대식의 다리를 붙잡고 비틀어 균형을 무너뜨렸다. 으악! 대식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하지만 젊은 격투기 선수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재빨리 일어나 다시 공격 태세를 갖췄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할아버지, 운이 좋았던 거야. 이번엔 진짜 끝장을 볼 차례야. 대식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박인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이든 몸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깨와 등에서 오래된 부상의 통증이 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애들아, 난 너희 아버지 뻘은 되겠다. 그만하고 집에 가거라. 박인철이 마지막으로 권유했다. 대답 대신 철민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상황이 더 위험해졌다. 칼까지? 박인철이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들 정말 배울 게 많군. 철민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박인철은 순간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칼날이 빗자루 손잡이에 박혔다. 박인철은 그대로 빗자루를 비틀어 철민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다. 동시에 대식이 뒤에서 공격해왔다. 박인철은 몸을 돌려 빗자루 끝으로 대식의 복부를 강타했다. 충격으로 대식이 뒤로 물러났지만 그 순간 박인철의 균형이 흐트러졌다. 철민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박인철의 어깨를 강타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고 박인철은 잠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제 끝나가는군. 강태호가 비웃듯 말했다. 역시 나이를 이기기는 어려워. 박인철은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맞아, 나이는 속일 수 없지. 하지만 경험은. 그는 갑자기 움직임을 바꿔 철민의 다리를 걸었다. 철민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박인철은 그의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쳤다. 으윽! 철민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남은 대식은 잠시 주저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다. 계속할 텐가? 아니면 그만둘 텐가? 박인철이 물었다. 대식은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강태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쓸모없는 녀석들. 강태호가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역시 내가 직접 해야겠군. 상황이 급변했다. 박인철은 즉시 카트 뒤로 몸을 피했다. 강태호가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이제 게임은 끝이야, 노인네. 강태호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 해도 총알보다 빠를 순 없지. 박인철은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3미터 거리, 카트 뒤에 숨어 있는 자신, 그리고 권총을 든 강태호. 직접 대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강태호, 움직이지 마. 확성기를 통한 경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박인철을 향해 권총을 겨누고 있다가 급히 방향을 바꿨다. 이런 젠장. 그는 뒷골목으로 달아나려 했다. 박인철은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카트를 강하게 밀어 강태호의 다리를 가로막았다. 강태호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인철은 재빨리 달려가 강태호의 팔을 등 뒤로 꺾었다. 으악! 나라, 이 망할 늙은이. 강태호가 몸부림쳤다. 이제 진짜 끝이다, 강태호. 박인철이 그의 귀에 속삭였다. 경찰들이 골목으로 들어와 상황을 통제했다. 강태호와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고 박인철은 의자에 앉아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경찰의 질문에 답했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박인철이 담당 형사에게 물었다.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다. 누군가 강태호가 오늘 이곳에서 당신을 공격할 거라고 알려줬어요. 박인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누가 그런 정보를 제공했을까?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박인철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박 선생님. 그는 돌아보았다. 김영수의 딸 미연이 서 있었다. 미연 양? 이 시간에 웬일인가? 미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에 제보한 건 제가 맞아요. 자네가? 박인철이 놀랐다. 네. 아버지를 도와주신 은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태호의 조카 여자친구와 접촉했죠. 그녀를 통해 오늘 계획을 알게 됐어요. 박인철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해야죠. 미연이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내일 퇴원한대요. 저희 집에서 작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쁘게 가겠네. 다음 날 오후 박인철은 김영수의 집을 방문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저녁 식사 자리였다. 김영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미연이 박인철을 진심으로 환대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수가 술잔을 들어 올렸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과찬이요.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요. 식사를 마치고 박인철은 김영수와 함께 작은 베란다에 나와 야경을 바라보았다. 박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특전사 경력을 숨기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더 좋은 직업도 많았을 텐데. 박인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라는 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동안 난 매일 이 도시를 조금씩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보람을 느껴. 특전사 시절에는 나라를 지키는 큰 사명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지키는 보람이 있네. 김영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존경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인철은 평소처럼 일터로 나갔다. 하지만 환경미화국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다. 동료들이 모두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전날 신문이 사무실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 전직 특전사 환경미화원, 지역폭력 조직 두목 검거에 일조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게 뭔가요? 박인철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박 선생님이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윤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강태호가 체포되면서 그 패거리가 연루된 여러 불법 활동이 드러났대요. 마약 밀매, 무기 매매, 인신매매까지. 그렇군요.
박인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시장님께서도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시민 영웅 표창을 준비 중이라고. 박인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박인철의 이야기를 다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동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 그는 영웅이 되었다. 며칠 후 박인철은 평소처럼 대학로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저, 박인철 선생님 맞으세요? 그렇더만. 제가 강태호의 조카인 강도석입니다. 박인철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강도석의 팔은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고 눈빛은 이전과 달리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무슨 일인가? 강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과 다른 환경미화원분들께 끼친 피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인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경찰에서 풀려난 건가? 네. 조건부 석방이에요. 제가 삼촌의 범죄 증거를 제공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갱생하기로 했어요. 그렇군. 박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는 결정이네. 사실 선생님이 저를 제압했을 때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폭력이 아닌 자제력으로 상대를 이긴다는 걸. 박인철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깨달았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게. 강도석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인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해가 서서히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20대의 특전사 시절, 40대의 보안 컨설턴트 시절, 그리고 60대의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지금. 각 시기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승철아, 너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30년 전 그를 살리고 목숨을 잃은 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런 방식으로 내 목숨의 빚을 갚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마치 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좋아. 내가 하는 일이 옳아. 박인철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그는 평소처럼 3시에 일어나 어둠 속에서 도시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정의를 위해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떨어지며 겨울의 문턱에 선 어느 날 아침, 박인철은 여느 때와 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이제 그에게 이 시간은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맑고 분명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후 그는 노란 환경미화 조끼를 입고 집을 나섰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아파트 경비원 최 노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제 박인철은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강태호 일당을 검거한 특전사 출신 환경미화원이라는 이야기는 지역사회의 작은 전설이 되었다. 안녕하시오, 최 씨. 박인철이 미소로 답했다. 골목을 지나 대학로로 향하는 길, 한 달 전과 달리 거리는 평화로웠다. 강태호의 조직이 해체되면서 지역의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은 더 이상 불량배들의 위협 없이 자신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박 선생님, 구멍가게 김 여사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
요즘은 거리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다들 선생님 덕분이라고 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박인철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가 거리를 청소하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강도석이었다. 그는 이제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도석이 다가와 인사했다. 그의 눈빛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진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일찍 나왔군. 박인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강도석은 환경미화국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법원 명령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일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부터 준비하려고요. 강도석이 부끄러운 듯 말했다. 나중에는 대학도 가보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박인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격려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박인철은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장 윤정희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개선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대요. 선생님의 일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다행이군요. 동료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녀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시장님이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시민영웅상 초청장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박인철은 미소만 지을 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보상은 이런 공식적인 인정이 아니라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었다. 오후 박인철은 잠시 쉬러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때 김영수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다. 박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영수 씨, 다리는 좀 어떤가? 박인철이 자리를 내주며 물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김영수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복귀할 수 있대요. 그래, 잘 됐군. 박인철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잠시 공원 풍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이 천천히 산책하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박 선생님, 김영수가 입을 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계속 그들에게 시달렸을 거예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네. 박인철은 여전히 겸손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이상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인철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이제 대학로의 밤거리는 한결 안전해졌다. 가로등 아래서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쓰레기를 분류하고 거리를 청소하는 것. 그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국가방위였다. 박 아저씨.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는 돌아보았다. 김영수의 딸 미연이 달려왔다. 미연 양, 이 시간에 웬일인가? 내일이 아버지 생신이에요. 작은 파티를 준비했는데 꼭 와주세요. 아버지가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박인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내보도록 하지.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인철은 문득 특전사 시절을 떠올렸다. 극한의 훈련, 위험한 임무, 그리고 승철이의 희생. 그 모든 순간이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69세의 나이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 집에 돌아온 박인철은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는 옷을 벗고 샤워를 하려는데
왼쪽 가슴 아래에 오래된 상처가 눈에 띄었다. 승철이가 그를 살리고 목숨을 잃었던 그날의 흔적이었다. 승철아,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을 지키고 있어.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박인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을 마치고 김영수의 생일 파티로 향했다. 소박한 아파트였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가족의 정이 넘쳤다. 박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의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다. 파티에는 환경미화국 동료들도 여럿 와 있었다. 그들은 박인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케이크를 자르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인철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한 특전사 출신이나 영웅이 아니라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였다. 박 선생님, 식사 후 김영수가 조용히 물었다. 은퇴 계획은 없으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박인철은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할 생각이네.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건강도 중요하니까 무리하지는 마세요.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박인철은 문득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을 받기로 결심했다. 김영수의 말이 맞았다. 나이가 들면서 그도 자신의 몸에 더 신경을 써야 했다. 일주일 후 검진 결과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박인철에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선생님, 심장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과거의 부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박인철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최근 들어 가끔씩 느껴지는 가슴의 통증, 평소보다 빨리 찾아오는 피로감.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이를 무시해왔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당장은 위험하진 않지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상태를 지켜보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박인철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전투는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자신의 몸과의 싸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투지를 잃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관리사무소를 찾아 윤정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박 선생님, 당장 쉬셔야 해요. 윤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완전히 그만둘 생각은 없소. 다만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을 뿐이요. 그렇게 박인철은 오전 작업만 담당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오후에는 약 복용과 휴식, 그리고 병원 치료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갔다. 박인철의 건강은 약물 치료 덕분에 조금씩 안정되었지만 의사는 여전히 수술을 권유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그는 평소처럼 작업 중이었다. 갑자기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박인철은 즉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골목 안쪽에서 노부인 한 명이 두 명의 도둑에게 가방을 빼앗기고 있었다. 이봐, 그만두게. 박인철이 소리쳤다. 도둑들은 잠시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늙은 환경미화원이잖아. 꺼져. 박인철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비록 심장이 불안정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기술은 여전했다. 첫 번째 도둑의 팔을 붙잡아 관절기로 제압하고 두 번째 도둑이 달려들자 빠르게 몸을 틀어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러운 통증이 가슴을 찔렀다. 박인철은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지금이 아니야. 그는 의지력으로 버티며 두 번째 도둑까지 제압했다. 하지만 그 직후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가슴의 통증이 너무 강렬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구해준 노부인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박인철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박인철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운이 좋으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의사가 말했다. 병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박인철은 약해진 자신의 몸을 느끼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제는 정말 은퇴를 고려해야 할 때인가? 퇴원 후 박인철은 한동안 집에서 쉬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환경미화국 동료들이 자주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특히 김영수와 그의 가족들은 거의 매일 찾아와 도움을 주었다. 박 선생님, 이제는 정말 휴식이 필요해요. 김영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회복 기간 동안 박인철은 많은 것을 생각했다. 자신의 삶, 특전사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서의 나날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은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한 것이었다.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봄이 오고 박인철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러나 의사는 여전히 격렬한 육체 노동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환경미화국 사무실을 찾은 박인철은 윤정희에게 은퇴 의사를 전했다. 정말 아쉽네요, 박 선생님.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죠. 걱정 마시오.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니까. 박인철이 미소를 지었다. 가끔씩 자원봉사로 도울 생각이요. 은퇴식 날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환경미화국 동료들, 지역 주민들, 심지어 시장까지 참석했다. 모두가 박인철의 헌신과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강도석이 앞으로 나와 발표했을 때였다. 박인철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길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박인철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식이 끝나고 박인철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담당했던 구역을 돌아보았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게 분류된 재활용품들, 그리고 평화롭게 생활하는 시민들. 이 모든 것이 그가 조용히 기여해온 결과였다. 그날 밤 박인철은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비록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일은 마무리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다음 주 박인철은 지역 청소년 센터에 초청을 받았다. 그들은 박인철에게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다. 특전사 경험과 인생의 지혜를 청소년들에게 나눠달라는 것이었다. 저희 아이들에게 진정한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센터장이 말했다. 선생님처럼 용기와 헌신, 그리고 정직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요. 박인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그렇게 박인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70세의 나이에 그는 이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멘토가 되었다. 그의 특전사 경험담과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자세는
청소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어떤 직업이든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가치 있다는 메시지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박인철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박인철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후회? 물론 있지. 하지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언제나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거야. 특전사 시절에도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때도. 그런데 왜 환경미화원이 되셨어요? 다른 직업도 많았을 텐데. 세상에는 영웅적인 일들이 많이 있단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지. 그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박인철은 자신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매주 3번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환경미화국과 협력하여 지역 청소 캠페인을 조직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박 선생님, 은퇴하셔도 여전히 바쁘시네요. 강도석이 어느 봉사활동 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이제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인 회원이 되어 있었다. 인생은 계속되는 법이지. 박인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할 일은 항상 있어. 그해 가을, 도시는 박인철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작은 공원에 그의 이름을 딴 벤치를 설치했다. 박인철 벤치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그가 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다. 벤치 앞에서 열린 작은 기념식에서 박인철은 간단한 소감을 전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전사 시절에도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때도 나는 항상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주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부심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의 말에 모인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중에는 김영수와 그의 가족, 윤정희와 환경미화국 동료들, 그리고 강도석과 청소년 센터의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박인철에게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었다. 식이 끝나고 박인철은 혼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했다. 특전사로 국가를 지키고 환경미화원으로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이제는 멘토로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일.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가치를 추구해왔다. 승철아, 보고 있나? 그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내가 내게 준 2번째 삶, 헛되이 쓰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 완전히 저물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그의 몸은 나이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젊고 강인했다. 특전사의 정신, 환경미화원의 성실함, 그리고 멘토로서의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진 사람. 그것이 바로 박인철의 모습이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할 일이 많아.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도시는 또 다른 밤을 맞이했다. 박인철의 걸음은 비록 예전보다 느렸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정의와 봉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그가 만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를 남겼다. 세상은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실된 삶을 통해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